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문제풀이는요, 3회차 문제 12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문제 12번. 자, 다음 시조가 지어진 시기의 사건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시기의 문제죠. 네, 모든 시험 거의 8, 90%는 우리 한국사에 시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사료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생에 일장금을 잡고 서서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네, 이건 이제 유명한 김종서의 시인데요. 이건 세종대왕 겁니다. 네, 세종대왕식의 김종서의 유명한 시이기도 하고요. 이게 국어하고 그 다음에 한국사가 연결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가끔 세종대왕식의 김종서, 그 다음에 세조시기의 남이시가 되게 많이 나오죠. 네. 지금 지문은 요거 같습니다. 세종대왕식의 김종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종의 뭐랄까 호연지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호연지기에 대한 얘기를 봐야 되겠죠. 바르게 설명한 것. 1번 영흥지방의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하였다. 1번 질문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죠. 공민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민왕 시기. 이성계 세력과 공민왕이 힘을 합쳤다 봐야 되겠죠. 무력으로 물론 유인우라는 사람이 나오긴 합니다. 무력으로 진압했다고 하지만 실은 이성계의 협조가 있죠. 아버지 이자춘과 함께 드디어 이제 쌍성총관부를 고려에 이렇게 넘기는 이런 과정이라 봐야겠죠. 두 번째, 명과 함께 만주정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명과 함께 만주정벌이라. 이번 지문은 강해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명이 우리 조선의 군을 요청하죠. 네. 강해군식의 강옥립을 파견하죠. 강옥립 파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세 번째, 평안도 한병대 각각 4군과 6진을 개척하였다. 예, 세종대왕 시기 김종서와 최윤덕에 대한 얘기. 4군, 이게 압록강입니다. 김종서 6진, 두만강. 재작년에 이게 나왔죠. 네. 최윤덕에 대한 부분이 나왔죠. 그러니까 김종서와 최윤덕은 하시라도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압록강과 두만강을 구분 못하신 분들이 계셔서 짧게 그리자면 여기가 압록강, 여기가 두만강. 압록강, 그 다음에 두만강. 여기가 4군, 여기가 6진. 이 정도 블럭으로 잡고 있어야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4번 정도전 남은 등이 요동정벌을 개혁하겠다. 4번 집은 조선 태조에 대한 얘기죠. 이성계 권력을 잡았던 태조에 대한 얘기를 보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은 사료 내용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으면 그건 되게 난이도가 높아지거나 엄청나게 나에게는 힘든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는 가장 중요한 게 시기 순서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료를 내가 얼마만큼 잘 파악하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서를 기본서 중에서도 사료 부분은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는 얘기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저처럼 이렇게 지금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 종류의 사료를 접해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자, 문제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조선의 상황을 바르게 파악한 것은 자, 조선은 어영청을 비롯한 군영을 정비하고 자, 어영청 밑줄 보시죠. 어영청. 이거 하나만 가지고 느낌이 와야 됩니다. 만든 건 인조 때 만들었고 이걸 활용한 건 그의 아들 효종 때 이거 활용하죠. 북벌의 본용으로 삼습니다.
북부를 번영을 삼고 여기 복수를 설치하죠. 자, 보죠. 자, 비롯한 군영을 정비하고 병력을 증강하는 등 군사력을 강화했다. 그러던 중 청의 요청에 따라 두 차례 걸쳐 만주에 출병하였다. 1차 출병 때는 병급을 대장으로 조총병 100명과 기타 병력 50여 명. 2차 출병 때는 신유를 대장으로 조총병 200명과 기타 병력 60여 명. 1, 2차 토탈 합쳐 한 400여 명 정도가 파견됐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건 러시아의 남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남하에 옵니다. 어디를 향해서 옵니까? 청을 향해서 옵니다. 청은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군사 파병 요청해달라고, 조총부대를 요청해달라고. 실은 이 조총부대를 만든 목적은 청에게 복수할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 만든 목적은. 그런데 청이 이 사실을 알고 러시아의 남하를 우리 부대를 끌어들여서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총부대가 청을 이위해서, 그죠? 청을 이위해서 파견했다. 그 결과 우리가 1차, 2차 두 번에 걸친 파견에서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되었다. 뭐 실패한 것보다는 좋죠. 근데 문제는 목적이 잘못됐죠. 목적은 청에게 복수할 목적이었지만 러시아의 남하를 위해서 청을 위해서 써줘버린 거죠. 러시아 남하에 대해서. 결국 이것은 그 사대부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 생각하는 명분론의 이배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명분론의 이배되었다. 그러니까 서인들이 만들었고 서인들에 의해서 이 파견됐다는 얘기는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던 명분론에서는 방해된 요소, 이해된 요소였다. 풀죠. 1번 조선과 러시아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러시아의 남하를 막겠다고 하는 건데 활발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러시아가 활발해졌던 시기는 이 시기 이후부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쟁이 완화되어 탕평정책이 시행됐다. 정쟁이 완화되었다. 완화되는 부분이 틀린 지문이 되겠죠. 격화되겠죠. 네. 왜? 효종은 서인 정권입니다. 네. 남인들이 무모한 북벌을 반대하죠. 그러면 정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겠죠. 3번 청해 문물을 수용하는 청해 문물 수용을 주장하는 학파가 등장했다. 이건 18세기 북학에 관련된 부분. 몇 번 질문이지? 3번. 북학론이 나오면서 나타난 단어들이라고 해야 되겠죠. 4번. 의리와 명분을 강조하는 서인들이 집권하고 있었다. 서인들이 집권하고 있었지만 이건 결과적으로 명분을 이배된 상황이 되었다. 서인이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풀겠습니다. 14번. 자, 조선시대 백과사전적 저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이익의 성호사설은,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요. 뒤에 설자에 동그라미 쳐주시죠? 설. 네, 설이 들어가면 전부 다 백과사전을 의미합니다. 백과사전을 의미한다. 자, 이수광의 지봉유설은 여러 차례 걸쳐 중국의 사신으로 다녀온 견문을 토대로 저술하여 우리나라에 관한 것은 중국, 일본, 유럽의 내용까지 소개하고 있다.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익의 성호사설은 천지, 만물, 인사, 경사, 시문의 5개 분야에 걸쳐 설명하였다. 맞습니다. 이 규경의 오주연 문장 전산권은 역사, 천문, 지리, 의학, 농업, 강업, 합파에 관한 항목을 변증스러운 형식을 취하여 고중학적 방법으로 해석하고 있다. 좋습니다. 4번 홍봉안의 동국문헌비고는 동국 밑줄 그으시고 자르세요. 증헌 동국문헌비고에서 자르시면 동국은 우리나라를 지칭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음 지문에 중국 이렇게 되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예,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참고로 이영조 때 만드는 게 동국문헌비고입니다. 이거 홍봉안입니다. 참고로 정조의 장인어른이시죠. 악인이죠. 이번에 따님이 해경궁 홍씨고요. 정조 부인의 정조의 부인이 되겠죠.
정조의 사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가 홍봉안이죠. 네, 악연입니다.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번. 자, 15번 갑니다. 다음 결정에 대한 정치 세력의 대응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사료 봅니다. 한국을 독립국가로 발전시키기에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 한국민주주의 임시정부 수립을 원조하기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미영소 중 4개국의 정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최장 5년의 신탁통치를 실시한다. 이 내용은 1945년 우리가 8월에 해방이 되죠. 8월 15일 날.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 모스크바에서 삼상회의가 열립니다. 예무부 장관이죠. 삼상이라는 것은 강대국 3국의 예상들이 모여서 결정한 내용이 하나, 둘, 세 가지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 결정에 대한 정치 세력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세력으로 대응이 옳지 않은 것. 1번,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 1번 지문 일명 이게 정읍 발언이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 수립하고 북한에서 소련군을 철수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한국민주당은 일명 한민당이라 불러요. 한민당이라 불러요. 줄여서 한민당. 여기 김성수, 송진호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련이 신탁통치안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반탁운동을 몰아갔다. 신탁통치는 소련이 먼저 제기한 게 아니고 미국이 제기했죠. 이걸 오해 소지가 되게 있었던 것 중 한동안 오해가 있었죠. 네. 세 번째, 김군은 미소 양군을 철수시키고 남북 지도자의 협상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김구 선생의 말은 맞는데요. 이 주장이 몇 번 지문이? 3번 지문이죠. 자, 미소 양군을 철수시키고 남북 지도자 협상에 의해 총선거를 실시하자. 미소 양군 철수시키고 남북 지도자, 우리 독립운동 때 많이 지도자에 서했죠. 이분들에 의해서 총선거를 실시하자 주장했다. 이게 이제 남북 연석회의라고 부릅니다. 남북 연석회의. 일명 제정당, 그러니까 정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모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북한의 평양에서 모임이 있습니다. 평양에서 모임이 있었고요. 일명 이걸 사기회의라고 그러죠. 우리 남쪽에 김구 선생, 그 다음에 김규식, 그 다음에 북쪽에 김일성, 그 다음에 김두봉, 이 대표적인 인사들이죠. 이 모임에서 김구 선생이 주장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미소 철군하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남북협상의 총선거를 실시하자. 이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문하고 45년 8월 15일하고 이 지문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구 선생이 주장한 내용은 옳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한 사료하고 이 지문은 일치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전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어야 됩니다. 4번, 조선공산당은 이 결정의 본질이 임시정부 수립에 있다고 보고 총체적인 지지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네, 돌아서죠. 신탁통치가 처음 결정됐을 때는 모든 정당이 전부 다 반대하죠. 신탁이란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진 우리가 주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국의 강대국들의 논리에 의해서 소련이라든가 미국이 우리나라를 통치하자는 거예요. 분단된 국가를.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었죠. 네, 근데 처음에는 다 반대했지만, 조선공산당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선회하죠. 찬탁으로 해요. 대표적인 이제 박헌영 같은 인사들이 조선공산당을 대표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문제 3번이 되겠고요. 문제 16번 볼게요. 16번. 자, 다음과 같이 주장했던 인물에 대한 옳게 설명한 것을 고르세요. 자,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중 생활을 주의로 삼는다. 개인과 개인의 균등은 어떻게 실현하는가? 정치 균등화, 경제 균등화, 교육 균등화. 쭉 밑줄 보면 돼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일명 조수왕의 3균주입니다. 조수왕의 3균주.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화. 보통선거제를 실행함으로써 보통선거라는 건 누구나 국민들이 한 표의 투표권을 가져가라는 얘기입니다. 정권을 제일하게 하고 국유제를 시행함으로써 국유제? 약간 사회주의 냄새가 나죠? 시행함으로써 경제를 제일하게 하고 국비 의무 확대를 실행함으로써 교육을 제일하게 한다. 제일 우선으로 한다. 옛날 단어를 그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사료를 원형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지금의 말과 좀 다른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용을 그대로 하다 보니까요. 옳게 설명한 것. 조수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1번 민중번위의 민족해방을 무력으로 제국주의를 타소할 것을 주장하였다. 무력? 제국주의는 일본 제국주의를 보통 얘기하죠. 일본 제국주의,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제 이렇게 얘기하죠. 예. 무력만이 우리의 본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김원봉, 그 다음에 신채호, 이런 인물, 김창숙, 이런 인물을 봐야 되겠죠. 2번 민족운동의 세력의 대통합을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건 1923년 국민대표회의죠. 요즘에 이제 국회 기능이라 봐야 되겠죠. 입법 기능을 할 수 있는. 입법 기능도 있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 기능도 있겠지만, 국회가 요즘에는 탄핵 기능도 있죠. 임시정부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걸 주장하신 분들은 이제, 개조파, 그 다음에 창조파, 대표적인 인물들 있죠. 방금 나왔던 신채호 선생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이 사람들의 주장이죠. 지금 현재 우리 국민대표를 통해서 현재 우리 대통령 이승만이거든요. 이승만의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정에 대한 부분들, 요게 이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면서요. 그래서 약 150개 단체 한 300여 명 이상의 회원이 모여서 탄핵이 가결됐습니다. 그 결과 이승만 임시정부 대통령이 탄핵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국민대표입니다. 이 연도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개조파, 창조파. 물론 김구 선생도 포함됩니다만 김구 선생은 현상 유지파였습니다. 현상 유지파였기 때문에 뭐 다 뜯어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방법이었다 보시면 됩니다. 약간 좀 생각이 달랐다고 봐야 되겠죠. 3번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여 남북 지도자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네. 아까 잠깐 남북 지도자회의 잠깐 언급드렸죠. 이때 김구 선생 김규식 따라갈 때 여기에 조수왕 선생 따라가죠. 조수왕 따라갑니다. 그다음에 김원봉도 따라가죠. 네. 그 결과 이 두 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얼부가고 만 거죠. 네. 왜냐하면 우리하고 코드가 안 맞죠.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 계열이라 봐야 되겠죠. 독립운동할 때야 우리가 뭐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구분하지 않고 공부하지만 이렇게 이제 이데올로기가 나눠지는 시기에서는 이제 남쪽에서는 코드가 맞지 않는 거죠. 우리는 보통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만 남아있는 거니까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 남북 지도자회의에 참석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진보당을 창당하여 이승만의 장기 집권에 저항하였습니다. 이분이 누굽니까? 4번 질문이죠. 4번 질문은 조봉암입니다. 조봉암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봉암 얘기는 우리가 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소속으로 대통령 나와서 뭐랄까요, 유효표의 한 30%를 가까이 획득했던 인사이고요. 훗날 이승만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희생되고 말았던 가장 대표적인 사건, 조봉암 일명 진보당 사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가에부터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보죠. 천하의 커다란 시비, 분별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와 이의 구분이며, 둘째는 왕과 폐의 구분이며, 셋째는 정악과 이단의 구분이다. 유인석. 두 번째, 애국의 교는 사로서 마땅히 멀리해야 하지만 그 기는 이로써 가히 이용후생의 바탕이 될 것인즉 농상의학, 배, 수레 등의 종류는 어찌 이를 꺼려서 멀리하겠는가. 곽기락. 곽기락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상소문 올렸죠? 곽기락 상소문. 그 핵심 내용은 동도서기론입니다. 동도서기론. 우리의 도덕이 서양에 뒤질 게 없다. 단 서양의 기술을 우리가 가져다 좀 쓰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즉,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다고 봐야 되겠죠?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다. 세 번째, 우리가 의를 들어 이의 이름은 그 본의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백성을 도탄에 건지고 국가를 반석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 탐악과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는 행포한 상적의 무리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는 전봉준에 대한 얘기죠. 전봉준에 대한 얘기. 오지영의 동학사에 나와 있죠. 전봉준의 경문이죠. 백산 집회에서요. 백산 집회식 경문을 발표했습니다.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의 주장은 항일 의병운동의 기반이 되었다. 유인석 같은 인물은 이제 을미의병 출신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두 번째, 나는 청해 중체소용론을 일본의 하원 양조론과 유사하다. 이분들은 전부 다 점진적 계획입니다. 점진적 계획이다. 그죠? 일본의 청해 중체소용론, 일본 하원 양조론과 거의 유사하다. 각기락의 상소문. 이게 1881년에 올려졌어요. 1881년에 고종임금에게 올려진 상소문이다. 각기락의 상소문.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상소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윤선학이라는 분도 한번 계십니다. 같이 잡아주실래요? 윤선학. 이 사람들은 이제 공통적인 특징이 동도 서기론과 유사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쉽게 해서 우리의 도덕이 서양에 뒤질 거 없다. 서양의 기술은 좀 필요한 것 같더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고종임금 때 청나라 영선사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수신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파견하죠. 그 결과 우리가 이제 요 결과 우리에게 이제 나타난 현상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수신사를 가져온 다음에 우리가 신문을 만들게 되죠. 그 대표적인 신문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성순보죠. 한성순보입니다. 이런 결말들이 하나씩 나타나죠.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기창. 영선사로 갔죠, 우리가. 영선사를 가고 난 다음에 만든 거 마찬가지. 기기창. 서양 것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더라. 그 다음에 전한국. 화폐를 만드는 거죠. 화폐. 여기는 무기. 여기는 신문. 이렇게. 됐죠? 3번. 나는 서양의 제도를 받아들여 정치 제도를 개혁하자는 주장이다. 이분들은 정치 개혁, 이건 찬성하지 않습니다. 반대합니다. 됐나요? 그 다음 이 사람들은 기술상의 개혁을 하자는 얘기예요. 기술사의 개혁 부분을 우리가 수용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과적으로 청해 양문운동하고 거의 유사해요.
청나라의 양무운동과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곽길학과 윤선학은 우리 교재에 많이 출제되진 않지만 출제된다면 난이도가 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재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들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배울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다의 개혁의지. 전봉준이죠. 다의 개혁의지는 일본군에 의해 자질되고 말았죠. 그죠? 네, 일본군에 자질되고 말았습니다. 17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제 문제 18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옮기게 지울게요. 문제 18번. 다음 해방 이후의 국내의 정세와 관련된 정치적 상황과 선언에 관련된 것이다. 발생 시기의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 순서 끊임없이 물어보죠. 1번, 기억번이죠. 북위 38도선 이남의 조선 영토와 조선 인민에 대한 통치의 전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하에 시행된다. 네, 이거 일명 메가더 포고령입니다. 메가더 포고령이다. 인민에 대한 통치의 권한은 당분간 본관의 권한에 시행된다. 네, 이건 1945년 9월이고요. 그 메가더 포령 기억 부분에 좀 추가하자면 앞으로 조선에서 행해지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공식한다. 영어로 표기한다 추가요. 공식 문서는 우리 조선에 행해지는 모든 정치, 경제, 모든 문화는 공식적인 문서는 영어로 표기한다. 이렇게 마지막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이다. 우리 1945년 나라가 수립되죠. 정부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Republic of Korea. 보통 우리 ROK 얘기하죠. 영어로. Republic of Korea. 예.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정부를 수립합니다. 45년이 아니죠. 쏘리. 48년. 네. 3년 만에 신탁성기를 끝내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방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 및 모의하는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네. 48년 9월 반민족 행위자처벌법. 일명 줄여서 반민특위법이라고 합니다.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것만 알아도 안 되겠죠. 1949년 9월에 농지개혁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승만 정권의 유일한 초기 정책입니다. 요것뿐이고요. 그 뒤로는 완전히 이제 부패하는, 정치 권리 부패하는 것들만 거의 대부분 출제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분에서 정책을 물어본다면 이 두 개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외우세요. 반농. 연도를 모르다 치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서 풀어낼 수 있어요. 반농. 반민족행위자처벌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 그 다음에요. 니을번.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에 의해 남북을 통한 자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자우합작이면 줄거면 되겠죠. 자우합작. 자우합작 7원칙이죠. 네. 자우합작위원회에서 이거 만드는 겁니다. 네. 해방되고 되게 자와 우, 즉 민족주의 계열과 자익계열, 공산주의들 되게 치열하게 싸우죠. 네. 이때 이렇게 싸우셔야 되겠느냐. 해방됐으니 이 두 개
어떤 이데올리 합치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자우합작 이원회가 만들어졌고, 그럼 자우합작 7원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임시정부로 수립할 거를 주장했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고 물어보죠. 그 다음에입니다. 해방되고 난 이후에 46년 10월, 7월에 이원회가 만들어졌고, 이건 10월에 7원 측을 발표하게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운형이 주도하죠. 여운형이 주도합니다. 근데 여운형이 암살을 당하죠. 그죠? 그 이듬해 암살을 당하버려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게 실패한 원인이 첫 번째 여운형의 암살이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생각이 좀 달라요. 미국의 생각은 뭐냐면, 미국과 러시아가 냉전 체제가 강화되기 시작합니다. 냉전 체제 강화하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애들이 정책의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강대국이 냉전, 치열하게 진영 논리에 따라 싸운다는 거예요. 세계 최강대국을 서로 노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반도 내에서는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과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힘을 합친다? 미국의 논리에서 맞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군정하에 신탁통치 상태란 말이에요. 신탁 통치하는 미군에 의해서 이것은 인정할 수 없는 여건이 되고 말았죠. 결과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자우합작위원회 취지 자체는 참 좋죠. 그죠? 우리 민족을 하나 묶을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이 이데올로기가 끼어들게 되면서 성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 순서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같이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물어본다면 기역, 니을, 니은, 지읒 문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18번까지 또 이어서 가죠. 문제 19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통 전근대사, 근현대사 이렇게 구분해서 많이 공부하잖아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80% 이상이 근현대사를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어렵죠. 어려운 이유는 연도를 일단 먼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현재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연령대로 본다면 거의 힘든 부분이에요. 저 연령대는요. 선생님은 이 연령대가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선생님도 어렵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공부를 끊임없이 공부를 해 주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도 열심히 공부하겠지만 여러분도 공부해야만 여러분이 된다는 사실. 그죠?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현대사에 합격이 당락이 결정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19번 가죠. 자, 다음은 한국 현대사의 전개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과 연관된 사료들이다. 가부들아의 구애에 관련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곳을 고르세요. 가보죠. 호언철폐, 민주헌법 쟁취, 독재타도. 기억인가요? 가지문. 이 가지문은 이제 1987년 6월 민주항쟁입니다. 정부는 전두환 정권입니다. 항쟁을 하기 전에 앞선 전개사항을 좀 봐야 되겠죠. 우리 민주화운동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요구한 게 이거거든요. 선거제도를 좀 바꿔달라는, 개헌을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개헌. 지금 현재 간선제거든요.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직선제를 바꿔달라는 뜻입니다.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자기 사람이 자기 뽑는 건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간선제를 직선제로 바꿔달라. 그 다음에 대통령 임기가 지금 현재 7년이에요. 너무 길어요. 5년. 이게 요구사항이다. 근데 이걸 갖다가 전두환 대통령이 거부한다고. 이걸 갖다가 호언이라 불러요. 호언조치라 불러요. 호언조치를 발표하죠. TV에 나와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본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특유의 그 사투리가 있거든요. 억양이 있거든요. 본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을 준수한다는 얘기는 헌법을 지키겠다는 뜻이잖아요. 지킬 호자를 써요. 그래서 호헌조치라고 불러요. 헌법을 지키겠다. 본인은 간선제와 그 다음에 7년제를 계속 고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요구사항이 불발됐으니까 어떻게?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잖아요. 민주항쟁이 더 들불처럼 더 퍼져나가게 됐어요. 여기에 이제 더 커지게 되면서 시민들, 그 다음에 직장을 다니는
직장인들까지 참여하게 되면서 일이 더 커져고 말았죠. 그 결과 이제 그때 당시 정당이 민정당이거든요. 민주정의당의 약자인데요. 민정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 후보가 TV에 나와서 이걸 뒤엎죠. 국민들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겠다.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거예요. 헌법을 개정하겠다. 이게 일명 부착위원이에요. 이게 일명 부착위원이에요. 헌법을 수용하겠다. 즉 간선제를 직선제로 임기 7년을 5년으로 수용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요구 수용 하나 더 추가해 볼까요? 상김에 정치 해금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삼김 DJ, YS, JP를 정치 해금하겠다. 앞으로 대통령 선거 나올 수 있게 풀어주겠노라. 유아세수를 취했지만 실은 노태우 대통령 그 당시 후보는 계산이 있었죠. 본인이 대통령 후보가 됐고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분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는데 누구는 정치활동, 누구는 정치를 못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 부분들을 해금시켜줌으로 해서 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거든요.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병에 걸린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병 걸린 사람들. 그래서 선생님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 싫어할 수도 있어요. 저도 되게 좋아해요. IS, DJ, JP 다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대통령 병 걸린 것 같아요. 선생님 보기에. 당연히 대통령에 출마할 거거든요. 진짜 출마했어요. 그리고 노태우 후보가 당선돼서 이걸 노린 거예요. 여긴 출마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의 연고가 다 있어요. 호남, 여기 영남, 그 다음에 충청. 여기서 최소한 20%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본 사람 60%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노태우 후보가 여기에 조금씩만 갉아먹게 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와요. 실제로 그게 성공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나아가죠. 긴급조치를 철폐하고 민주인사 학생을 석방하라. 긴급조치하면 우리 알다시피 박정희 대통령 시기예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 민주인사와 학생을 석방하라. 1972년 이후 민주화운동에 대한 얘기. 다가가죠. 일본의 예속으로 직행하는 매국의 한일 구력 회담을 전면 중지하라. 1964년 6.3시 박정희 정부. 알아야 되죠. 앞에 것도 알아요. 1962년 김종필 오이라 문건. 김종필 오이라 문건이 유출되죠. 그 다음에 1965년 한일 수교가 맺어지죠. 순서 이런 거 잡으세요. 학생들의 시위가 엄청났죠. 보세요. 우리 해방된 지 우리 45년이니까 20년도 채 안 된 62년부터 이게 논의됐으니까요. 이 결과 우리가 맺은 게 독립 축하금을 받았습니다.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으로 유무상의 돈들을 갖다가 4억, 5억 달러씩 받아내죠. 그러니까 독립 축하금이라는 명목이었죠. 우리나라를 갖다가. 자기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사제비로 내야 되는데 명목이. 결과적으로 이게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1차 경제개발 계획을 한 데서 가장 필요한 재정적인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죠. 이게 지금 가장 큰 논란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본으로부터 재정적인 도움을 좀 필요했다는. 그것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베트남 파병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우리 경제를 좀 살려보겠다는 그런 취지들. 그래서 두 개 되게 잘 나온 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트남 파병, 그 다음에 한일 수교에 대한 얘기들. 박정희 대통령 초기에 1차 경제개발 계획을 하는데 재정적인 문제 해결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다. 옆 나라의 베트남의 전쟁 우리의 경제적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줬고요. 한일 수교를 통해서 독립 축하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가지고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민족주의 계열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못마땅한 거죠. 그러나 박정희 같은 측근 인사들은 어떻게 하든 간에 국민들 좀 먹여 살려야 했던 것들이 있었겠죠. 이게 생각에 따라서 양비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 우리 현재 역사에서는 그런 부분을 비판하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런 사실 팩트를 갖다가 주로 얘기하는 시대 순서를 주로 많이 물어볼 것이다. 이게 잘했다 잘못했다 문제는 되게 이념 논리를 가지고 싸우게 되게 되면 끝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우리 시험 공부용으로 같이 하잖아요.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가겠습니다. 3.15 부정선거는 3.15 선거는 부정선거이다. 공명선거에 하여 정 부통령을 재선거해달라. 네. 1960년 우리가 이제 3.15 부정선거가 터졌죠. 그죠? 네, 3.15 부정선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걸 정부부터 다시 재선거해달라. 이걸 일명 4.19 혁명이라고 그러죠. 60년에 대한 얘기. 됐죠? 자, 문제 풀죠. 1번. 가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긴급조치를 통해 민주주의를 억압하였다. 긴급조치는 74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틀린 점이 되겠죠. 두 번째. 나아가죠. 나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와 조작을 구현하는 정권의 비도덕성을 비판했다. 박종철 사건은 전두환 정권 때이고요. 그 다음에 나아지면 긴급조치에 관련된 부분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얘기겠습니다. 틀렸습니다. 3번 다는요. 장면 내각 때 일어난 일로 6.3 시위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6.3 시위에 대한 부분은 장면 내각으로 볼 수 없죠. 네, 박정희 대통령이 봐야 되죠. 일어난 것은 미국 역시 일본의 사죄와 보상 없이 한일회담을 반대했다. 미국은 한일협정을 지지합니다. 네, 한일협정 지지합니다. 지지한 이유는 이데올로기 싸움에서 한국과 일본을 묶고 중국을 좀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책은 우리 동아시아의 안보에 대한 부분을 어떤 틀을 하나 만들어서 반중국, 반러시아 세력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다. 지금 그 시기나 지금은 꼭 같습니다. 근데 일본과 우리가 지금 삐그덕거리죠. 그죠? 역사 문제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일본과 우리는 현재 최악의 상황이죠. 네. 미국 정부, 새로운 정부가 바뀌었으면 똑같은 걸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본과 우리는 아직도 역사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명한 답이 있을지. 역사선 입장에서 본다면 여러분과 생각 비슷하죠. 일본 역사 문제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하면 끝날 문제인데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그죠? 가장 큰 문제는 또 이안부 문제이죠. 이안부 문제에서 본인들이 한 일이 아니지만 조상들이 한 일들이잖아요. 왜 못합니까? 식민 제국지 시기에 역사가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진정으로 다가온다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언론적인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언론적인 얘기인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라 보죠. 이승만 정권에 때 있던 얘기죠. 라는 이승만의 독주 정권을 타도한 민주혁명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의 처절을 만들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갈까요? 자, 조선의 가부터 라 신분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세요. 신분에 관련된 대부분 조세, 공납, 부역 등의 의무를 지고 있었다. 이건 거의 대부분 농민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개 전문 기술이나 행정 실무를 담당하였다. 중인들입니다. 이들은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하였다. 이건 사람이 아니네. 노비네요. 수군, 조례, 나장, 일수, 봉수, 역졸, 조졸, 천역을 담당하였다. 이걸 칠반천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7가지 직업이 있는데 되게 천하게 번다는 거죠. 이걸 신량역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조선시대의 신량, 역천일, 칠반천 7가지 직업을 얘기하고, 고래도 있죠. 이런 계급들이. 예, 향소, 부곡들 얘기합니다. 예, 향소, 부곡민들 같다고 우리는 신량, 역천인 이렇게 표현하죠. 신부는 양인데 하는 역할이 천하다 이렇게 해서 칠반천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거 골라보겠습니다. 1번.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고려나 조선의 공통이죠. 예. 과거 응시는 양의 이상 부여가 가능하다. 예. 농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가능하죠. 두 번째, 나죠. 중인들. 직역을 세습하고 같은 신분 안에서 혼인하였다. 네. 중인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중인들은 역관. 가장 유명하신 분들이, 통행하신 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관. 오늘 의사들이죠. 이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죠. 노비죠. 애거노비보다 설거노비의 지위가 높았다. 반대로 가야 됩니다. 애거노비 지위가 훨씬 더 높았습니다. 밖에 생활하고 먹고 살고 친공만 바꾸면 되잖아요. 자기 몸값만 받치면 되잖아요. 4번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하였다. 특수행정구에 거주한 것은 여겁니다. 예. 이분들은 특수행정구역이라고 그러죠. 예. 특수행정구역에 거주합니다. 됐죠? 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이분들에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징수도 일반 양인에 비해서 엄청나게 걷어갑니다.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향수부곡에 대한 얘기입니다.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다 풀었고요.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4회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